외견상으로다는 법치주의를 하니까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견상으로다는. 그렇지만 그 실질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요. 토지를 포함한 나의 것,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모든 자본을 한쪽으로 다 몰려서 독점하게끔 하는 걸 보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 손해액을 고의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다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와 그 관련된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자유 질서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국가 권력이었어요. 국가 권력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뺏을 수 있고 또 게임 규칙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시장에 개입한 다음에 그리고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자본가들은 시장의 독점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장을 통해서 독점력에서 벌어온 나의 재산 소유권을 국가가 공권력의 공공의 이름으로 또 뺏어갈 우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의 권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요. 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야경국가 이론이었고요. 야경국가 이론은 국가는 야경만 놀라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야경이니까 국방과 외교 그리고 치안 등 질서에만 충실한 업무를 해라, 업무를 수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국가가 국방과 치안을 잘 담당할 때 비로소 자본가들이 벌어들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안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세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치안과 도시방어를 위해서 부르고 성을 쌓고 자기네들끼리 질서를 유지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에서 원했던 건 뭐냐? 그러한 야경 업무를 넘어서서 근대 사법 3대 원칙의 예외 질서를 만드는 그런 거는 절대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제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제 그것이 야경 국가하고 연결돼 있어요. 법치주의가 결국 뭐였느냐? 야경국가로 머물러라. 국가를 야경국가로 머물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근대 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했어요. 원래 법치주의는 뭐냐면은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인치주의죠. 법에 따라서 질서가 규율되는 그런 주의다라는 뜻이에요. 군주라는 개인이 국가 질서를 마음대로 좌우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국가는 엉망으로 가겠죠. 그것 대신에 객관적인 형태를 갖춘 법으로 질서를 미리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자. 그렇게 되면은 군주라든지 기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그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요.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치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삶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침해하는 독재자를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법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듯이 한 몇몇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법이 우리가 모두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러는 어떤 강제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법의 내용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대 국가에서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대사법 3대 원칙에 대해서 예외, 공정한 예외 질서가 부과될 때 비로소 공정한 질서가 성립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대 법치주의에서 법치주의 내용으로 집어오는 내용은 뭐냐? 그것이 자본가 편향이었어요. 자본가 편향인 건 뭐예요?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예외를 거의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내용을 그냥 형식화하는 식으로다가 법치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법치주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어떤 그 예외 질서를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그건 당연히 국가 권력이에요. 다른 일반 사인이 사법 질서의 원칙에다가 예외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만이 그것을 간섭할 수 있고 예외 질서도 법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 질서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외견상으로다는 법치주의를 하니까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을 잘 보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 그다음에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견상으로다는. 그렇지만 그 실질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요. 토지를 포함한 나의 것,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모든 자본을 한쪽으로 다 몰려서 독점하게끔 하는 걸 보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 손해액을 고의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다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근대의 법치주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본가의 관점이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핵심이죠. 자, 근대 법치주의가 묘하게도 이러한 어떤 그 자본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개의 법계로 나뉘어요. 여기 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법적인 계통이란 뜻이에요. 법체계의 이론적 또는 기술적 특성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몇 개의 법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좀 예외적인 게 이슬람계 법계도 있고 중국 법계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다 크게 나눠요. 대륙이라면 유럽 대륙이고요.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의 법계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이 두 법계가 거의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판례법을 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 차이가 이제 오늘날 이제 가장 큰 차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두 법계가 있는데 두 법계의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그 아이디어를 잘 보세요. 자본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썼는지를 잘 보면서 재미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법계는 뭐냐면은 일단 뭐가 법이냐, 우리 법대로 하자는 법치주의의 개념에서 뭐가 법이냐에 대한 데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계가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문자로 된 거니까 의회가, 국회가 만든 법이 법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영미법계에서는 관습법, 판례법이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영미법계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미법계에서는 이제 우리 중세 후기하고 그다음에 근세를 설명하면서 이 상공업하는 자본가들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고 또 상거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상공인들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질서를 만든 그 질서, 이렇게 해서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그 관습법 질서를 법으로 다 봤어요. 왜 그걸 법으로 봤을까요? 그 거래법은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해관계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법을 영미법계에서는 이 법대로 하면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법을 법으로 해서 질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영미법계에서는 그 관습법을 법으로 생각하고서 법치주의를 구성하게 돼요. 원래는 관습법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근세 절대왕정에서 국왕이 순회재판소를 내보내요. 이 순회재판소가 한 일이 뭐냐면은 국왕의 명령대로 재판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거래하는 관습법을 그대로 받아서 재판을 해줬어요. 왜냐,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관습법이 그대로 판례법으로 다 이렇게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습법이자 판례법이에요. 이 영미법계는. 영국에서는 그 당시 왕이 제정하는 제정법과 구분해서 이 판례법, 관습법을 보통 사람들이 사이에서 이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보통법, 커먼로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들 사이에서 법이니까 당연히 그 법은 공법, 사법으로 나눌 때 사법이었죠. 자, 아무튼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관습법, 자본가들끼리 거래하던 그 법을 기본적으로 다 법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고요. 대륙법계에서는 몽테스키의 이론을 따랐어요. 몽테스키의 상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이제 법치주의를 구성했는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서 나온 책이 이거죠. 입법권과 입법행정 사법을 나누는 거니까요. 입법권과 집행권이 이제 행정권이죠. 1인이나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면은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자유주의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두 가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나 의회가 전제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전제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또한 재판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면 시민의 생명 자유에 대한 권력의 사용이 자의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권이 입법자로 될 것이니까 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마음대로 치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집행해 놓은 다음에 나쁘게 집행해 놓은 다음에 재판해가지고 괜찮은 거야 라고 대답할 테니까 압제자의 힘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몽테스키는 삼권분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해를 이제 얘기한다고요. 이처럼 이제 입법행정 사법으로 구분할 때 국가 권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권력이 행정이에요.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볼 때 군주는 당시에 이제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군주, 자본가 입장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군주잖아요. 군주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을 집행할 뿐이니까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군주를 통제하는 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륙법계에서는 이 삼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군주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입법권에서 찾았고, 따라서 이때 입법권으로 제정한 법, 다시 말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이라고 이제 상정하게 돼요. 이런 어떤 법이라고 상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대륙법계에서 구성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판단에는 의회의 법률을 법으로 만들면은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또 현실적인 근거가 있냐면요. 당시 현실의 상황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당시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오로지 자본가들, 지주들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혁명 막 일어났을 때 프랑스 인구의 뭐 1%, 또 영국에서는 뭐 2,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의회는 당연히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회가 자본가들이 이제 지배된 상태니까 의회의 자본가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자본가들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륙법계에서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으로 보고서 법치주의 내용을 구성하게 돼요. 자, 이제 두 개의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하고가 법치주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다가 자본가를 위한 법치주의를 하기는 똑같아요. 일단 두 법계의 법치주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봅니다.